네, 오늘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의 날로 하루 쉬어갑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안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시그널들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미국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인플레 2% 그 목표치를 먼저 달성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5월 CPI를 확인해 보니까 물가가 2%까지 내려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캐나다와 유럽연합에 이어서 세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영국의 5월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3% 비해서 둔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영국 중앙은행이 앞서서 금리 인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보다도 물가 안정 목표치에 먼저 도달을 하면서 다음 달에 있는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풀이하고 있고요. 영국 통계청은 음식료와 여가 비용 그리고 가구 제품 가격 인하 등이 CPI 인하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 하락률은 예상보다는 낮았는데요. 5월의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5.7%로 지난달 5.9%에서 0.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오는 20일 금리 인하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를 선정하는 날이 오는데 현재 5.25%의 높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번 긍정적인 5월 CPI로 인해서 미국과 동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캐나다 쪽에서는 간밤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7월까지 금리 인하를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지속적인 고민의 흔적이 의사록에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앞선 지난 6월 5일 이 주요국 중에는 처음으로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에서 확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사실은 6월이 아닌 7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놓고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자신감으로 먼저 금리 인하 단행에 나서주면서 뒤이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했었죠.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는 7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일하게 올 초만 하더라도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캐나다 측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다른 점은 미국과는 다르게 이 해당 전망치가 올 연말까지 끝까지 유지가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7월에 캐나다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뜨거운 주인공은 바로 엔비디아죠. 그런 엔비디아 힘을 얻고 TSMC도 이제 시총 1조 달러 클럽을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어느새 시가총액 8위 기업까지 등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시장에서 여전히 TSMC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AI 수요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TSMC 주가도 올해 들어서 벌써 70% 넘게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를 양산하고 GPU와 HBM을 한데 묶는 패키징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TSMC와 엔비디아는 강한 주가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수요 급증과 2025년 가격 인상 가능성으로 TSMC 주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TSMC의 목표가가 현재 주가보다 19%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에 의견을 더하고 있고요.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TSMC의 목표가를 각각 12%, 17%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TSMC가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는 2028년에는 TSMC 전체 매출의 35%가 AI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AI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확산되면서 TSMC가 핵심 수혜자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까지 월가에서는 일제히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그리고 또 다른 소식입니다. 아마존의 소식인데요. 지금 유럽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5월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간밤에는 독일에서 클라우드와 물류 확장을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평가하고 있는 유럽은 앞으로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의 곳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인프라 확장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고 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유럽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잠재력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아마존의 투자 계획을 놓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마존의 이번 투자에 대해서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이자율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관료주의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아마존의 발표로 인해서 지금 아마존이 독일에 투자하는 총 비용은 178억 유로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은 글로벌 인프라 확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 AI를 두고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이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 추가적인 이 확장 소식이 아마존 주가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근 굉장히 뜨거웠던 미증시와 상당히 대조되는 시장이 있죠. 바로 가상자산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특히 1분기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증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가상자산 시장. 최근에는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해당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가격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만 5천 달러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6만 4,8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두 차례의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에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13일에도 한 차례 가격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가격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해서 11%의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질주를 멈춘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인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놓고 보면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이 10일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워낙 주식시장이 화랑을 띠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고요. 그리고 FOMC 진행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매파적일 수 있는 발언들이 코인 시장에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수급인데 해당 수급이 지금은 모두 이 주식 쪽, 증권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코인 시장이 다소 소외를 받고 있는 시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승률의 흐름 차이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켓캡을 보시면요. 1월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멈추지 않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한편 2분기 주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격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일제히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만 전고점을 30번 넘게 경신했던 S&P 500과는 달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분기 들어서 수익률이 오히려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단일 종목 기준으로는 70%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증시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내부적인 이슈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단기 홀더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게 시장에는 부담이 됐던 건데 다음 지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단기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비트코인의 진입가는 63,700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근만 깨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오늘 오전 기준으로 다시금 비트코인이 64,000까지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진입가보다도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가격 홀딩을 이어가고 있지만 단기적, 특히 1분기 때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물량들은 올 2분기 들어서 시장에 많이 매물이 던져졌다라는 부분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세 번째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요.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되어졌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수요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출시하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유입량을 주간 단위로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처음 출시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유입량도 많았지만 유출량도 시장에 많이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전반적인 수요를 확인해 볼 수 있었지만 그 뒤부터는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 시장 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아예 순 유출을 기록하면서 현재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수요가 많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에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채굴량과 ETF 수요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가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채굴량보다도 현재 비트코인 ETF를 통한 수요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또 가치 상승까지는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반기에 더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을 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앞서 확인해봤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다시금 강한 유입량을 보이는 게 그 첫 번째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월가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지원하기 위해서 번스타인과 같은 주요 증권사들에게 의뢰를 한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첫째 주 정도면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거래가 승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만약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면 해당 ETF를 통해서 앞서 비트코인 ETF에서 보여줬던 이 20% 정도의 자금 유입량이 이더리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 안에서도 긍정적인 자금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연말까지 이더리움의 가격이 $10,000도 돌파할 수 있다는 가격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적인 면에서도 이제 하반기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이 현실성이 있죠. 일단 6월 FOMC를 통해서 연준은 아마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만 진행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5월 달에 보여줬던 인플레 지표가 긍정적이었던 만큼 일단 시장 안에서는 두 차례 인하까지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또 비트코인 안에서의 자금 수요 다시금 증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월에 진행되는 대선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본인을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고 오히려 잃어버린 물량을 되찾아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친암호화폐적인 정치적 성향 덕분에 이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는 긍정적인 가격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가격 전망치까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횡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겪었는데 보통 반감기는 4년 사이클로 진행이 되죠. 해당 사이클 안에서 보통 반감기 직후에는 비트코인이 재축적을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거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겪고 있는 조정의 폭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평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횡보 기간이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전고점 돌파보다는 아마 3분기 내내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횡보 이후에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 차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전망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9만 달러를 최종적으로 돌파하고 또 이번 전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사이클의 고점은 12만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불장 랠리 때의 고점을 기준으로 매직밴드를 그려봤을 때 이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맞고 올 연말에는 9만 달러 그리고 내년 중순 돼서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또 월가의 입장도 동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 번스타인이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 일단 내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 구간에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겪고 있는 이 조정의 폭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다. 다만 우려할 만큼 강한 조정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조정의 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만큼 뉴욕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투자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 들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 크립토 시장 현황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뉴욕 증시가 하루 휴장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돌아갑니다. 밤사이에 유럽 증시 마감을 했고 어제 아시아 증시도 꽤 호조 속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럽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죠.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지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8% 약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기술 섹터가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술 섹터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워낙 기술 섹터가 강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영국의 FTSE 지수가 되겠습니다. 0.17% 3대 지수 중에서 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목표치 2%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영국의 FTSE 지수 홀로 소폭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지 시간 20일 오늘이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5.25%로 동결할 것이란 그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8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까크 지수 각각 0.35% 그리고 0.77% 하락을 했는데요. 영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한 반면 아직까지 이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6%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4월 2.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소폭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인플레이션 둔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유로존의 그런 모습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국채 금리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는 30일 마크롱 대통령이 조기 총선을 선언을 했죠. 1차 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유럽연합 측에서 프랑스가 재정 적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서 벌금을 부과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국채 시장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마감했던 아시아 증시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이 되겠습니다. 인도 0.05% 전날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선거 전후로는 투심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에 투심이 회복되면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5위 규모의 시장이 된 거죠.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채권지수에 인도 국채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추정하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400억 달러의 투자가 인도 국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시장과 그리고 국채 시장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가 중국의 자리를 뺏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중국이 원래는 부상하는 시장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인도의 MSCI 인도 지수가 이렇게 110%가량 오를 동안 MSCI 중국 지수는 오히려 30%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동안 규제 압박을 받아오면서 시총을 꽤 많은 부분 반납을 했었던 대형 기술주가 어디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지수 어제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만 하면 TSMC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발 훈풍의 TSMC 1조 달러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TSMC로도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엔비디아 CEO가 TSMC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지지한 가운데 다른 빅테크들도 인상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반사 이익이 제한적일 수도 있는 만큼 TSMC와 삼성전자는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어제 0.23%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올해 초부터 강했던 시장인데 요새는 조금 주춤합니다. 경제 역성장 우려 그리고 금융정책 불확실성에 힘이 좀 빠진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이 픽했던 일본 종합상사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도 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져도 괜찮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어가는 만큼 지금 잘 준비하면 또 하반기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어디에 투자할까가 가장 궁금하신 질문일 테죠. 월가가 선호하는 하반기 선호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10가지만 뽑아왔는데요.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트 항공주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4%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델타 항공도 꽤 큰 추가 상승 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26%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요. 항공주 꽤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엑소모빌, 쉐브론, 마라톤 페트롤리움 등 에너지주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빅테크의 이름이 잘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빅테크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아마존이 유일하게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22.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로는 월트 디즈니, 우버 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20.8%의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면서 월가 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에 좀 저희가 대비할 필요도 있겠죠. 지금 월가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우려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5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브로드컴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올랐죠. 브로드컴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으로 최근 또는 꽤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하락세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로 꽤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이벤트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벤트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0일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이 일단은 유력한 상황이고요. 미국에서의 이슈가 많은데요. 일단 주택 관련 지표들 대거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나올 예정입니다. 가장 빠르게 고용시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이어서 6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 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에는 6월 S&P 글로벌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동시에 나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 체력을 경기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요. 미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공개됩니다. 속보치에서 혹시나 업으로 아니면 다운으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28일이 아마 빅데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고용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로 물가 상승률 특히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일 이후 나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6월 동안 집중해야 될 이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하루 휴장을 하는 만큼 지금 잘 정비하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포착한 시그널을 통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은 없네요. 저 그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SNL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세련됐다. 제 걸 기다리다가 놀래버렸네요. 자, 오늘은 링컨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날입니다. 흑인들에게는 광복절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도 있었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도 많았고 제도도 많이 바뀌고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황인종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죠. 흑인들이 맨날 약탈하고 마트에 가서 다 훔치고 그리고 황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흑인들이 인권을 얘기할 여지가 있는가 그런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전 인류의 인권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휴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테슬라 주주총회 앨런 머스크 춤을 추다. 피트 테슬라 주당 $3,000의 꿈. 테슬라 주주총회는 이미 열렸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항상 춤을 추는데 제가 탕후루 춤도 추고 있자니 언짜니 있자니 그 춤도 췄잖아요. 근데 진짜 몸치죠 저도. 근데 앨런 머스크도 진짜 몸치더라고. 무슨 춤인가요 그거 맨날 추는 게. 이런 춤 이번에도 이런 춤 췄죠. 그 돈 받아서 기분 좋았는지 이러더라고요. 이거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슨 춤이에요? 어느 나라 춤인가요, 그거?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어떤 춤을 춰도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주 열광적인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부럽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주주총회가 없나? 그렇죠? 주주총회가 완전 축제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즐기고 정말 마을에 파티가 일어난 것 같잖아요. 마을에서 마을 회관에서 막 고기 나눠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앨런 머스크도 지금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 테슬라 주주총회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축제의 분위기인지. 왜 우리나라는 맨날 CEO들이 내빼고 도망가고 이런 경호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만 목격이 될까요? 제발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도 테슬라와 BYD의 점유율을 볼까요? 이것도 많이 하죠. 되게 많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두 개 팔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테슬라랑 비아디. 자, 이 비아디가 치고 나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처음에 비아디가 치고 나왔을 때 저거 다 중국에서 파는 거잖아. 그쵸? 약간 뭐라 그러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무시했잖아요. 어차피 저거는 중국 빼면은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파장이 커지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 빼면 CATL 그거 빼면 우리나라 LG엔솔이 1위다. 근데 그게 중국을 제할 수가, 중국이 저도 막 테무에서 파는 막 발암물질 그거 보면 싫은데, 그래서 이 지표에서 이거를 빼면은, 그쵸,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서 CATL 비중 중국 거 빼고 비아디도 이거 중국 거 빼면은, 그쵸, 테슬라랑 LG엔솔이 1인데 그 중국을 뺄 수가 없어요. 그 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커요, 이 시장이. 이거는 생산 시설이 어디 있는가거든요. 지금 비아디는 거의 중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만들 것인데 이제 생산 시설을 늘릴 야욕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일랜드 있고요, 인도네시아 있고, 브라질, 헝가리, 동남아시아와 유럽, 남미까지. 이게 판다는 게 아니라 생산 시설, 공장을 만들는 거예요, 공장을. 그러니까 비아디는 지금 거의 100%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지금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랑 남미, 유럽으로 옮긴대요. 지금 기가팩토리라고 불리우는 테슬라는 일단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회사니까요. 미국, 그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주력으로 있죠. 그다음에 2026년에 멕시코에 이제 늘릴 겁니다. 바로 밑에니까요.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지금. 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크게 있죠. 미국,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중국,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비아디가 생산 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하면서 요 테슬라를 뛰어넘어 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량으로 보면은 점유율은 아까 말했나요? 테슬라가 19.9고 비아디가 17.7. 얘네 둘이 합치면 37%예요. 전기차의 40% 시장을 얘네 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비아디가 테슬라 판매량을 앞선 게 2023년도 4분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4분기에 비아디가 지금 52만 6천 대를 팔았고 테슬라가 48만 5천 대를 팔아서 4만 1천 대로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분기, 올해 1분기 가장 최근 테슬라가 38만 7천, 비아디가 30만 대로 테슬라가 다시 8만 7천 대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아디와 테슬라가 딱 붙은 거예요. 계속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제 생산 능력이 누가 뛰어난가의 경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 추가 시설 확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비아디는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테슬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저희가 보지 않았죠. 요거는 이제 어디 있는가가 나온 겁니다. 기가 팩토리가 있는 게 쫙 나오는 거고요. 아직 안 나온 거는 멕시코는 이제 만들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26년에. 비아디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차이나에서 거의 다 뽑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렇게 TBD로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데는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헝가리도 브라질도. 네.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2023년도 1분기입니다. 자, 21.3 빌리언 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23년도 1분기 대비 마이너스 9% 매출 나왔고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55%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53%. 그러면은 혹시나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서 조정 주당 순이익은 괜찮을까? 근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 주당 순이익조차 진짜로 그냥 찐 돈 번 거 그것도 마이너스 47%가 났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7에서 사실 원래 천비디아 천슬라 하면서 7명 중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총잡이 중에서도 유달리 우리가 너무 이병헌 씨 국뽕 빼면은 2명 제일 잘 있잖아요. 총잡이 2명이. 원래 천비디아 천슬라 둘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이 계속 좋으면서 쭉쭉쭉 가버리고 이 테슬라는 계속 실적이 안 좋으면서 매그니피센트 7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오토모티브 세일즈 마이너스 13, 오토모티브 리즈닝 마이너스 13. 다 여기서 이 부분이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판매가. 여기 보면은 전기차는 또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생산을 얼마나 했냐, 판매를 얼마나 했냐. 생산은 43만 대가량을 했고요. 2023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가 3개월이니까 3개월에 43만 대. 한 달에 11만 대 정도 뽑아내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38만 6천 대를 팔았어요. 한 달에 한 12만, 13만 대 팔았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이 이 지금 2023년도 1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라도 넘어야겠죠. 허들 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는 났지만 컨센서스를 넘는다면 그렇죠. 그나마 시장이 반응할 텐데. 어닝 쇼크가 1, 2, 3. 2023년도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어닝 쇼크예요. 매출액이 2024년도 1분기가 이 지금 22.2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21.30 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14 매출이 컨센서스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치도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럼 이익이라도 허들을 떠넘어야 되는데 이익은 넘었을까요? 이익도 이래. 이러니까 안 되죠. 지금 2023년도 3분기부터 순이익이 계속 어닝 쇼크입니다. 그리고 그 폭은 매출액이 4% 정도 어닝 쇼크인데 이거는 8.54 어닝 쇼크입니다. 0.49달러로 예상됐는데 주당 순이익이 0.45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이 어닝 쇼크 3분기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어닝 쇼크인데 2023년도 2분기에 과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반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기로점에 서 있고요. 만약에 4분기 연속 이렇게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그렇죠? 지금 차트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27 다운사이드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에버리지가 176.96인데 지금 주가가 184.8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주가보다 지금 낮아요. 옛날에 테슬라 어디 갔나 이렇게 싶겠죠. 당연히 의견은 어떨까요?
천비디아, 천슬라 같이 자웅을 겨루는 때랑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의견 숫자는 비슷해요. 엔비디아도 30개, 40개 있었죠. 많아요. 많은데 너무 갈려 있어요. 10개 바이, 14개 홀드, 매도도 9개나 있다. 아, 옛날이요. 테슬라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실적 쇼크가 나면 위험한 차트예요. 지금 계속 내리막이죠. 자, 이 일봉으로 보기보다 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도대체 있는가, 테슬라는. 자, 왜 위험하냐면 여기서 어닝 쇼크가 또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렇죠? 180달러가 깨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없어요. 그 밑에가 어디 있냐 보려면 이제 월봉을 봐야겠죠. 밑에가 빠지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빠지면은 150달러도 봐야 되는, 기술적으로. 왜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라인이 150달러에 걸쳐 있잖아요. 이 저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지금 보면 한 5개월 연속 봉이 붙고 있는데 2023년도 2분기 실적이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행보 구간일 거예요. 지금 반등의 계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희망을 주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캐시우드가 4,000달러 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350달러에서 자, 여기 보면은 3,100달러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곰장이어도 2,000이에요. 만약에 뜨거운 장이 오면 3,100을 가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분석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을 치면 2,600달러예요, 최소. 근데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가 전체적으로 다 퍼졌을 때, 뭐 요즘에 로보택시가 막 경찰차를 막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로 발전이 되고 나중에 그 옵티머스가 막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다 팔리고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최소 2,600달러를 간다. 지금 얼마였죠? 180달러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수천 프로 아니에요? 자, 캐시우드를 믿는다면 사야 됩니다. 캐시우드는 옛날에 4,000달러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캐시우드의 믿음이 많이 사라졌죠.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 그리고 높게는 3,100, 여기까지 가면 옛날에 얘기한 그 자리가 나옵니다. 4,000달러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구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이 있다면, 그쵸? 캐시우드와 함께 길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는 또 몸치춤을 추면서 주주들의 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CEO인 앨런 머스크의 빙의에서 제가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하겠습니다. 테슬라 싣고 나 화성 갈 거니까 따라와. 테슬라 다음으로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해외 종목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한번 잡아봤는데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 한번 시그널들 포착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IPO 이후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주가가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IPO 이후 40만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9년에 1월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 1달러도 채 안 되는 가격이 지금은 135.58달러. 여러 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지만 그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돈은 지금 400만 달러가 돼 있을 거란 뜻이 되겠습니다. 25년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건데요. 사실
1999년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2021년까지만 봐도 되죠.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시죠. 2021년만 해도 1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한창 핫했던, 그래서 GPU가 많이 쓰였던 이때에도 30달러대면 엔비디아 한 주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챗 GPT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2022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의 차트 함께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서 정말 가파르게 따라잡아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도 이런 가파른 상승세 놓칠 리가 없죠. 굉장히 많이 엔비디아를 순매수하셨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정말 서학개미 분들의 넘버원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 엔비디아가 꿰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13억 4천만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러브콜을 받은 종목이 바로 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그리고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유, 여기서 주가가 더 갈까? 과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내년까지 간다라는 코멘트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마라토너에 비유를 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다른 기업들이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엔비디아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그래서 격차를 크게 벌려놨고 이 격차, 다른 기업과의 격차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사실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하지만 이분의 생각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왜 있을지 그런 이유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 92%로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란 차세대 AI 칩을 공개한 이후 인텔이나 AMD나 역시나 차세대 칩을 공개했지만 지금 엔비디아만큼 그런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다라는 공식이 굳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테슬라 초기만 해도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는 공식이 굳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엔비디아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성장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엔비디아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상승세만 유지한다면 주가 상승세도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AI는 자동차 회사나 바이오 기업 등 다양한 업계로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판매처 엔비디아 더 다양하게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 실적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버코어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공급 부족밖에 없다. 즉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안 팔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블랙웰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그 다음 세대 칩인 루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죠.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작년 5월보다 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엔비디아의 PER 이렇게 높았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보다 PER이 높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5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수준이죠. 지금 실적이 그만큼 많이 따라와 줬기 때문에 PER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저 때도 매수했던 투자자라면 지금 밸류에이션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심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에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간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하드웨어 장점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란 지금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쿠다가 되겠는데요. 자사칩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으로서 지금 이용자가 4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 200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가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팀랭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8명이 매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은 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매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강력 매수 추천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최고 목표 주가가 200달러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저는 90달러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 지금도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정일 때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지 사인 보내드립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엔비디아 핫한 키워드들로 준비해본 월스트리트 사인즈였습니다.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도 잘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루 쉬어가지만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돌파를 해준 만큼 오늘 국내 증시가 보내오는 시그널들 저희가 꼼꼼하게 포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